반갑습니다. 결산 실무 강의를 담당하게 된 정진우 선생입니다. 일단 결산 실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9월달에 하고 있는 교육들은 대부분 이제 이론에 치중된 교육들이었을 텐데, 이 강의만 이제 실무랑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된 강의겠죠. 그래서 조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PPT를 열심히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좀 이해가 좀 수월하게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는데, 자, 지금 제가 수업하는 와중에 중간중간 질문 같은 걸 많이 할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쑥스러워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틀려도 괜찮아요. 편하게 그냥 대답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표현. 이러려고 이름을 물어봤어. 결산이 뭐예요? 단기나 1년치를 매출, 매입, 자산 배치 이런 거 정리하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근데 방금 혜원이가 했던 얘기를 조금 정형화된 말로 표현하면, 결산이라는 거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결산이라는 업무는 우리 세무대리인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에 꽃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PPT에 꽃을 넣어봤는데, 어찌됐든 결산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담당자가 맡을 수 있는 거래처의 개수도 달라지고, 우리가 결산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거래처의 향후에 이제 사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이제 뒤쪽에서 차근차근 설명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제 결산이라는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반면에 이제 중요한데 불구하고 이 실무에서 직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천세나 부가세 같은 거는 생각보다 빨리 돼요. 직원들이 오자마자 접수하는 업무죠. 근데 결산은 텀을 두고 하는 일이다 보니까 가별상 요청이나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당장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그런 것들을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봐서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업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강의 목표는 일단 이 강의를 통해서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고,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좀 다루면서 우리 결산 마스터가 한번 해보자, 그런 겁니다. 자, 먼저 개요부터 할게요. 개요는 재무제표의 이해라고 한번 써봤는데, 재무제표를 계산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 결산 업무의 큰 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결산 업무의 흐름을 해야 이제 결산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재무제표의 구성과 흐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재무제표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그리고 잉여금 처분계산서, 그리고 뭐 주석이나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이런 것들이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것들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실무상 다루게 되는 서식은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그리고 구속명세서표를 이은 호가명세서까지,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서식을 좀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구성 요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재무상태표라는 건 뭐예요? 그죠? 네? 재무상태표가 뭐예요?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표. 맞아요. 맞는데 중간에 말을 한마디만 딱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나타내주는 보고서다. 반면에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간에 대한 영업 실적을 나타내주는 보고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잉여금 처분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정기까지 누적된 실적과 단기에 발생한 실적, 그리고 이걸 합쳐서 표현을 해주고, 거기에다가 잉여금을 여태까지 이제 쌓여있는 잉여금들을 어떤 식으로 처분을 했는가를 표시해주는 서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재무제표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 구성 요소 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어떤 흐름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그 비유 리테일이라는 회사의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나눠준 게 있을 텐데 손익계산서를 한번 볼까요? 오늘도 손익계산서에 써있는 그 로마자 숫자 항목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자 숫자의 맨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매출액이라고 써있고요. 두 번째 매출 원가.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면 매출 총 이익이 나오게끔 되어 있고 매출 총 이익에서 판매 관리비를 차감하고 나면 영업이익이라는 게 나오게 되어 있고 영업이익에서 영업하고 상관없이 발생한 수익, 영업의 수익 그리고 영업하고 상관없이 발생한 영업의 비용을 가감하고 나면 세전이익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세전이익에서 세금을 차감하고 나면 당기순이익이라는 항목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색깔 칠해져 있는 노란색으로 색깔 칠해져 있는 내용이면 원가라는 항목인데 사실 원가라는 항목은 우리가 매출하고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비용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에요. 근데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원가라는 항목을 심플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 재무제표를 보는 사람한테 그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충분하게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일이 생겨요.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원가 명세서라는 서식을 별도로 작성해서 원가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표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매출액에서 원가 빼고 판매관리비 빼고 영업외 손익을 가감하고 세금을 차감해서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형태. 그래서 원가는 이런 식으로 매출액 밑에 반영이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밑에 초록색으로 표기된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잉여금처분계산서의 당기실적이 집계가 된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잉여금처분계산서에 보면 당기실적의 그 당기순이익이 집계되고 전기의 실적은 단순히 전기가 아니라 전기까지의 실적은 이 회사는 처리 결손금으로 기재가 되어 있죠. 전기에는 43만 원의 결손이 있었다. 그래서 이 43만 원의 결손과 단기에 3,600만 원의 이익이 합산돼서 그 아래쪽에 차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파란색 항목으로 기재가 될 거고 저 차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다시 재무상태표의 자본 항목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본 항목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재무상태표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결산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재무제표 구성 요소 간의 상호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이 항상 우리가 결산 업무를 수행할 때는 방금 얘기했던 순서대로 처리를 해야 된다. 보통 이제 그 자격증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학원에서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손이 이제 이런 순서로 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외워도 좋고 방금 이제 흐름을 잘 이해했다면 이 흐름에 따라서 업무 처리를 할 때는 이 서식의 순서대로 해야 되는구나. 앞에 있는 서식이 뒤에 있는 서식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이 순서에 맞춰서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된다는 거겠죠. 어쨌든 재무제표 전반적인 내용, 그 큰 틀에 대해서 흐름, 구성 요소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다음은 이제 각 구성 요소에서 이제 주의해야 할 항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마찬가지로 비유 리테일이라는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왔는데 항상 시작이 손익계산서부터라고 했으니까 손익계산서 먼저 살펴봐야겠죠. 아까는 이제 로마자 숫자를 살펴봤는데 지금은 이제 그 계정 과목들을 한번 쭉 살펴볼게요. 손익계산서에 써있는 계정 과목 항목들 중에 우리가 부가세 신고나 원천세 신고하면서 보지 못했던 항목이 있나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몇 개 있긴 한데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부가세 신고나 원천세 신고하면서 봤던 항목들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그 체크 포인트에서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손익계산서의 개정 과목 중에 대부분은 기준에 있는 부가세 신고나 원천세 신고를 통해서 이미 확정이 된 내용입니다. 확정이 돼 있다는 얘기는 제가 우리 팀 직원들한테는 항상 하는 얘기가, 이 부가세 신고할 때 개정 과목을 하나로 몰아서 처리하지 마라라는 얘기예요. 또 사실 부가세 신고는 부가가치세를 얼마를 납부해야 되는지를 구하는 게 중점적인 일이기 때문에 개정 과목은 어떻게 분류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카드 사용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지급 수수료로 처리를 하든 현금으로 처리하든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부가세 대금은 공제냐 아니냐가 중요한 뿐이지. 그래서 간혹가다 이제 부가세 업무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 그렇게 현금이나 뭐 지급 수수료 이런 식으로 계정 분류를 안 한 상태에서 하나로 몰아서 처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결산 작업을 해야 될 때 그 분류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일이 생겨요. 일을 두 번 해야 된다는 거죠. 일을 두 번 하는 과정에서 매입세 공제 여부에 대해서 다시 판단하게 되면 부가세 신고했던 내용이랑 이제 납부했던 세금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르게 기재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부가세 신고할 때 개정 과목에 신경 써서 처리를 해라. 그래서 첫 번째로 1번에 첫 번째로 써 있는 게 부가세 원천세 관련된 정보를 누락하지 않고 제대로 반영했는지 확인을 꼭 해라.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대부분은 입력을 했을 텐데 가끔 이제 있는 사례 중에 하나가 수입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에서 일어나는 거래들은 대부분 이제 공급가액이 자산의 취득 원가 혹은 비용 총액이 되거나, 공급가액이랑 우리가 회계 정도 처리하는 거랑 금액이 다르지 않아요. 근데 수입세금 계산서는 특이한 게 외국에서 건너올 때 단순히 부가가치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관장한테 받는 게 수입세금 계산서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외국에서 상품을 매입했다. 근데 거기에는 운송료도 들어가 있을 거고, 뭐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제하면 그 개별 소비세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대금을 지급한 금액하고 내가 그 자산으로 기재해야 되는 회계 처리 금액하고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이때 그 부가세 신고할 때는 우리가 그 금액이 얼마인지 확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그 공급가액에 대한 전표는 아예 입력을 안 하고 부가세 대급금 전표만 입력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이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해외에서 상품을 매입해서 국내에다 파는 일을 하고 있는데 국내 매출은 세금 계산서가 끊겼겠죠. 혹은 신용카드 전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출이 잡혀 있을 거예요. 근데 매입한 세금 계산서에 매입 금액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전표 처리를 부가세 대급금만 했으니까. 그러면 재무제표를 기입할 때 누락한 게 되겠죠. 그러니까 혹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대부분은 이제 누락 안 하고 잘 처리하는데, 누락이 되더라도 그 과세기간 말에 있는 신용카드 전표 하나 정도 누락하고 많은 경우가 되고 있는데, 특히 수입이 있는 거래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좀 신경 써야겠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할 때, 원천세 신고할 때 그 급여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락한 게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꼭 해라. 그리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개정 과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산이라는 작업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이거는 그 수익 비용 개정 과목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자산부채 개정 과목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그 손익계산서상에 직원급여라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이 있죠. 판매관리비. 근데 직원관리비를 가끔 뭐 임원급여 이런 식으로 나눠서 표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를 그 우리가 회계점표를 자동점표 처리할 때, 인건비 자동점표 처리할 때 그때 원가명세서로 바로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사원 등록 메뉴에서 이 사람이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라고 표기를 해놓으면, 그러니까 공장 직원이다 표기해놓으면, 혹은 임원이다 표기해놓으면 자동점표 처리할 때 알아서 이제 원가로 들어가고 판매관리비로 들어가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미리 분류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사실 최초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금액을 확인할 때 우리는 급여대장, 상용직 같은 경우에는 급여대장에 있는 급여 총액하고 여기 손익계산서에 들어간 전표 총액하고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원가에 들어가 있고 판매관리비에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임원급여랑 직원급여랑 나눠져 있고 상여랑 나눠져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으면 그런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어요. 총액이 많은지. 그래서 일단 개정 과목을 몰아서 써라. 우리가 원천세 신고하는 게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업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세도 있을 거고, 기타 소득도 있을 거고, 퇴직소득도 있을 거고 한데, 일단 지금 최초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는 누락된 게 없이 우리가 신고된 인건비가 전부 다 반영됐는지 이걸 중점적으로 다뤄야 된다. 그래서 임원급여나 직원급여 이런 것들 나눠서 쓸 필요 없고 하나로 통합해서 써라. 물론 이제 나눠서 써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눠서 써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 개정 과목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경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회사가 이제 도소매 혹은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제품을 팔기 위해서 광고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회사예요. 그러면 광고 선정비가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 싶어 할 거예요. 정보를 보는 사람이. 근데 광고 선정비는 당연히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그게 해외 광고 선정비도 있을 거고, 우리 광고 선정비 처리해보면 금액이 생각보다 매출이 클수록 광고 선정비를 많이 쓴다고 이런 것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광고 선정비가 굉장히 의미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기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지금 비유 디테일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판매관리비 항목에 보면 운반비라는 항목이 있어서 1억 얼마가 이제 기재가 되어 있죠. 근데 이 회사는 어떤 일을 하는 회사냐면 의류를 제조해서 판매하거나 매입해서 판매하는 일을 하는 회사예요. 그러면 우리 다 의류 구입해봤으니까 알겠지만 그 보내는 회사에서 배송비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받아서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그 금액이 일치하는 건 아니고 항상 이제 그 물류 회사를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송비가 이 회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어서 따로 기재를 해놨어요. 그 운반비라는 항목으로. 근데 1년에 배송비가 5만 원 나오는 회사, 퀵비 3만 원, 뭐 등기우편비 15,000원 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칩시다.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운반비라는 규정 과목을 써야 될 이유가 꼭 있을까? 또 다른 게 도서인쇄비, 뭐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이런 것들을 나눠서 써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나눠서 쓸수록 이제 우리가 그 각 개정 과목을 이제 확인해야 되는 절차가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확인이라는 얘기를 처음 한 것 같은데 사실 이 뒤에도 이제 계속 확인이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우리 업무의 대부분이 뭔가를 작업하고 그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검토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확인을 계속 해야 된다고 얘기할 건데 그런 확인 작업을 할 때도 굉장히 번거롭게 되고 자산부채 계정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내가 뭐 상거래에서 생긴 그 채무라고 해서 외상매입금을 쓰고 어떤 것들은 법무사 수수료니까 미지급금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쓰면 이게 나중에 통장을 입력할 때 내가 이거를 미지급금으로 했었나 외상매입금으로 했었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넣어야 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항상 기준을 두고 개정 과목을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소화해서 입력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뒤쪽에 이제 자산부채 관련돼서 이제 보내는 내용은 재무상태표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해야 개정 과목을 최소화해서 해야 결산은 잘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개별 개정 과목에 대해서 위에 잘 입력을 했다면 그 개정 과목의 분류가 적정한지를 확인해라. 개정 과목 분류가 적정한지 확인하라는 것은 이 회사가 건설업을 하는 회사인데 상품 매출로 기재되어야 된다? 아까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부가세 신고할 때 당연히 제대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가 실수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항목들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상품 매출, 제품 매출, 뭐 상품 매입액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클릭하면서 잘못 들어간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라.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얘기가 이제 부가세 원천세 신고를 통해서 대부분이 확정돼 있으니까 이 업무를 할 때 잘 처리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하자라는 얘기였는데 뒤에 그 두 번째 있는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자, 부가세 원천세 신고 외에도 그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유정?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우리가 부가세 신고랑 원천세 신고랑 상관없이 그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수익이나 비용.
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이에요. 첫 번째로 써 있는 게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 그래서 뭐 보험료라던가 4대 보험이라던가 간이영수증, 이자 비용, 감가상각비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이라는 거는 내가 적격증빙을 수치를 해야 되는데 못 받은 거일 수도 있지만 원래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부가세 신고할 때 우리가 반영을 할 수 있을까? 원천세 신고할 때 신고가 됐을까?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없겠다. 보면 보험료나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가세 신고 안 하잖아요. 이건 이해했을 거고 그 간이영수증은 옛날에는 이제 간이과세, 지금은 조금 바뀌었는데 간이과세자한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어서 우리 종이로 써주는 간이영수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영수증에 밥값 3만 원 뭐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자 비용 같은 경우에 금융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가세 과세 대상 거래가 아니고 그래서 매입세금 계산서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과거에 적격증빙을 받았었을 거예요. 근데 자산 처리를 해놨다가 우리가 비용을 하는 과정에서 감가상각비, 비용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감가상각비로 계산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시점에는 과거에 받은 이제 자산을 기재했을 테니까 현재는 적격증빙이 없을 거다. 회사가 요거는 기재하는 사항이다. 기준에 따라서 감가상각비를 넣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부가세 신고, 원천세 신고랑 관계가 없는 내용이다. 그 밑에 써 있는 이제 미신고 인건비, 원천세랑 이제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에서 종종 이제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볼 때가 있는데 그분들이 다들 이제 제대로 된 뭐 비자를 발급받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경우는 좋겠지만 그 비자 중에는 이제 뭐 그 취업을 할 수 없는 비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는 지급을 했는데 사실 신고를 할 수 없는 인건비도 있다. 그러니까 위에서 신고된 인건비 내용은 전부 다 확인했지만 지금 우리는 출금 내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출금 내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미신고된 인건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예외적인 상황이다. 뒤쪽에서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영업의 수익도 마찬가지예요. 이자 수익, 우리가 통장에 돈 들어온 걸 봐야 이자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 우리가 이 회사가 이제 국가 혹은 정부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지금 손익계산서 작성하는 시점에 알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 항목 정도는 지금 당장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도 좋다. 그래서 예외적인 케이스다.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적어놨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아까 이제 원가는 영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매출에 대응되는 원가가 있는 경우, 보통 이제 상품, 제품, 공사 원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입해서 그대로 파는 걸 상품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원가 명세서라는 건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매입하자마자 그대로 팔 거니까. 근데 제품을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재료를 매입을 해요. 그러고 나서 직접 뭐 직원을 고용해서 이제 가공을 할 수도 있고, 뭐 외부 업체한테 외주 가공을 맡겨서 가공을 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원재료뿐만 아니라 가공하는 데 들어간 급여나 외주 가공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될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손익계산서상에 저렇게 매출원가로 그 제품 매출원가 저렇게 심플하게 써버리면 이걸 이해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제품이나 공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원가 명세서라는 걸 작성을 따로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은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1월 1일에 100만 원어치 물건이 팔렸어. 3월 3일에 500만 원어치 물건이 팔렸어. 그래서 우리는 600만 원의 물건이 팔렸어.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면 항상 기초에 넘어온 재고자산에서 단기에 매입한 재고자산을 더하고 거기서 기말에 남아있는 거를 빼고 나면 나머지는 팔린 거다. 이렇게 원가로 보낸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조금 더 좀 심플하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기초는 작년에 넘어온 거, 작년에 넘어와서 갖고 있던 재고자산, 그리고 단기에 산 거, 올해 산 거, 두 개를 합산해놓고 그러면 마지막에 남아있는 거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팔린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기초 더하기 매입, 뭐 기말 빼기 뭐 이렇게 해서 원가를 계산을 하는데 이걸 손으로 계산하면 이것도 사실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그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가 프로그램상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초하고 매입은 단기 매입은 우리가 전표 처리를 잘 해놓고 작년에 결산을 잘 해놨다면 잘 넘어가 있을 거고 우리는 단순히 기말 재고만 파악해서 그 결산 자료 입력에 반영을 해주면 나머지는 팔린 겁니다 라고 프로그램이 알아서 계산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원가명사서를 한번 같이 봅시다. 그 맨 위에 나오는 게 원재료비죠. 저 원재료비가 어떻게 설명되냐면 기초 원재료 재고액이 영역내역이를 하는 근데 단기에 매입한 게 4,400만 원이네요. 근데 기말에 원재료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그러면 4,400만 원 다 제품을 생산하는데 비용으로 들어갔을 거다. 이게 첫 번째로 집계된 제조 원가의 첫 번째 비용, 원재료 비용 이렇게 될 거고 그 밑에 경비에 외주 가공이라는 항목이 있죠. 원재료를 가공을 했어요. 외주를 납해서. 그래서 이 금액은 4,400만 원하고 그 외주 가공비 1,800만 원 그리고 합쳐서 이제 6,200만 원은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총 비용이다. 그래서 맨 밑에 이제 제품 재고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아까 얘기했다시피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면 제품 재고, 기말 제품 재고를 입력하는 칸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기말 제품 재고를 입력하면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원가의 제품 원가의 손익계산서로 반영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 살펴봤는데 아까 결산 우리 순서대로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손익계산서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잉여금 처분계산서라는 서식을 작성해야 되는데 잉여금 처분계산서는 그 중간 배당 같은 게 있지 않은 이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이제 손익계산서 마감하고 나서 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조회하고 그냥 점수 추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이제 작업이 마무리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잉여금 처분계산서는 따로 설명할 내용이 없고 그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있는 차기 2월 미처분 이익 잉여금 이게 재무상태표로 넘어온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재무상태표를 이제 그 전체적으로 한번 눈으로 읽어볼까요?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고 대충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만 한번 봤으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 체크 포인트에 첫 번째에 써 있는 게 그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정 과목별로 정표를 입력해라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재무상태표 내용을 보면 맨 위에 있는 게 유동자산,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그리고 밑에 로마자 숫자 보고 있는 거예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죠. 이거를 우리가 표현할 때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용어는 몰라도 돼요. 근데 뒤에서 이제 유동이라는 단어를 쓸 거라서 설명을 하긴 했는데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해하면 되고 우리가 더 좋은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쓰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그 모양은 전부 다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 배열법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체크 포인트 첫 번째에 있는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정 과목별 전표를 입력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동성에 따라서 입력해라.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겠고요. 어쨌든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제일 위에 있는 계정 과목이 뭐죠? 현금. 현금. 이제 이어서 해봅시다. 재무상태표에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계정 과목 현금이죠. 근데 현금은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사실 가계정의 형태라고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임시로 쓰는 계정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결산을 하는 시점이 보통 언제죠? 12월 말 법인이라고 하면 보통 2월달, 3월달 이럴 때 이제 결산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2월, 3월에 결산을 할 때 우리 재무상태표는 어느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12월 말에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물론
12월 말에 현금이 얼마 있었는지를 알고 있는 회사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2월, 3월 달쯤 되면은 12월 말에 얼마 있었더라 이렇게 될 거예요. 잘 기억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현금 계정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지는 않고 보통은 이제 계정을 이거저거 정리할 때 잠깐 썼다가 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은 현금은 이제 애초에 금액 이런 경우는 좀 이상하고요. 현금은 중요한 계정은 아니지만 뭐 재무상태표상에 현금이 3억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거는 이상한 거잖아요. 현금 3억을 들고 있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반대로 현금이 마이너스 500만 원이다. 이런 것도 이상한 거예요. 현금이 어떻게 마이너스 500만 원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현금 계정 과목을 확인하고 만약에 잘못되어 있다면 아까 그 현금 3억을 들고 있는 회사는 그 외상매출금 3억을 현금으로 잘못 기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정 과목이 있으면, 그런 내용이 있으면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더블 클릭해서 안에 들어가서 전표 내용을 수정해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현금 내용에 대해서 봤으니까 그 다음에 있는 게 뭐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제 차례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있는 게 보통 예금이잖아요. 보통 예금은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좀 많아요. 사실 이 결산이라는 업무 자체에서 세분화해서 좀 뭔가 업무 비중을 따져보면 그 통장을 입력하는 게 결산을 거의 반 이상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런 경우에 그래서 이제 보통예금 입력할 때는 좀 주의사항들이 많은데 하나하나 이제 좀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자, 우리 통장을 입력할 때 더존에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냐면 하나하나 날짜별로 일반 점표에다 입력을 하는 게 아니고 자동 점표에서 통장 메뉴에 들어가서 그 통장 엑셀을 거래처한테 받아서 그걸 업로드를 하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점표 단위를 확정한 다음에 일반 점표로 보내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처리하고 있죠. 자, 근데 다들 알겠지만 그 결산 업무를 해본 사람이면 알겠지만 그 자동점표 입력 메뉴에는 그 되게 좋은 기능들이 많아요. 그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서 정렬도 할 수 있고 날짜별 정렬, 혹은 적요별 정렬, 거래처별 정렬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입금 출금 순으로 정렬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F4번을 눌러보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기중에 이제 부가세 전표에 입력했던 그 거래처 원장상의 내용들이 나와요. 매입세금계산서 500만 원을 받은 게 있다. 근데 500만 원 출금된 게 있다. 그러면 그걸 매칭시켜서 그 전표를 확정시켜서 보낼 수 있는 뭐 그런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 원장 조회라는 기능이 같이 딸려 있는데 이런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바로 확인 가능한 내용 먼저 빨리빨리 처리해야 된다. 그 아까 이제 뒤에서 설명할 거라고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 우리가 계정 과목을 분류할 때 계정 과목을 좀 최소화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자산부채 같은 경우에도 최소화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마음속에 좀 기준을 두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다라고 하면 이게 상거래에서 발생한 건지 아니면 그 외적으로 발생한 건지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전부 다 세금계산서는 외상매입금 그리고 카드는 미지급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상대 계정을 미지급 비용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이렇게 계정 과목을 내 마음속에서 정리해서 그렇게 잘 처리를 해놨다면 지금 통장을 입력하는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출금된 내용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거래처랑 거래한 것들은 다 외상매입금으로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러면 통장의 상대 계정을 외상매입금으로 잡으면 되겠죠. 출금된 내용들. 입금된 내용들은 외상매출금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면 달라지는 내용이 없을 거고 신용카드사에서 출금된 내용이 있다. 그러면 전부 다 미지급금으로 상대 계정을 처리하면 통장 입력할 때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사람 이름이 걸려서 내가 알고 있는 인건비 신고할 때 봤던 직원의 이름이 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미지급 비용으로 기재를 하면 되겠어요. 이게 금액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뒤에 가서 나중에 확인하면 돼요. 어쨌든 우리가 점표 처리할 때 기준을 세워준 거에 맞춰서만 빨리빨리 처리를 하면 되겠다. 이게 이제 아까 계정 광고를 최소화해서 자산부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했던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앞에 손익계산서는 대략적으로 마감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수익이나 비용 계정 과목을 쓰게 되면 손익계산서가 달라지고, 손익계산서가 달라지면 임금처분계산서를 바꿔야 되고, 그게 바뀌면 원가도 바꿔야 될 수도 있죠. 원가도 바꿔야 되고, 그리고 재무상태표도 또 다시 조회를 해야 되고, 계속 숫자가 돌아가는 일이 생겨요. 앞에 서식이 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예외적으로 설명했던 거 있잖아요. 손익계산서에서 뭐 미신고 인건비라던가 통장을 입력하는 과정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경우라고 표현할게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 계정 과목을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예 쓰지 말라는 건 아니고, 내가 수익이나 비용 계정 과목을 쓸 때는 이걸 쓰는 게 맞나? 라는 고민을 한번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로 이제 두 번째로 써놨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통장 입력할 때 제일 애먹는 게, 지금은 많이 줄었을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이런 걸 되게 힘들어했었어요. 그 통장 간에 이체된 내용이 있는데, 우리 통장 입력할 때 도전 메뉴에 보면 통장별로 입력을 하잖아요. 통장 뭐 여러 개 통장을 합쳐서 입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A라는 통장을 입력하고 있을 때는 A 통장에서 1억 이렇게 출금이 된 내용이 다른 통장으로 송금을 한 건지 이런 걸 알기가 어려워요. 보통 이제 통장 간 이체는 그 회사의 이름이 저교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나의 다른 계좌로 보냈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이 그 은행에서 이체할 때 나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교에 그렇게 걸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이게 1억이 사실 그 저교에 회사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게 이렇게 입출금 외에도 세금이라든가 4대보험이라든가 이렇게 우리 간혹 이제 그 공과금 같은 거 낼 때 보면은 가상계좌 번호 나오는 거 알죠? 그럼 가상계좌는 내 이름으로 설정된 가짜 계좌예요.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계좌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그 계좌로 송금을 했다. 내 이름이 걸려 있을 거예요. 그 내 회사 이름.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통장을 최초로 입력하는 과정에서는 옛날에는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애먹었어요. 이게 뭐가 맞는지. 자, 여기서 팁을 좀 주자면, 보통 이제 그 저교가 내 회사 명으로 걸려 있는 상황에서 출금 금액이 1억, 뭐 500만 원, 300만 원, 250만 원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는 금액들은 보통은 통장 간 이체의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거래처 하나를 생성을 해요. 통장 간 이체, 혹은 계좌 간 이체 이런 계정 과목을 설정하고, 그렇게 저교가 내 회사 이름으로 걸려 있는 것들은 보통 예금을 상대 계정으로 해서 보통 예금으로 전표를 보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되냐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A 통장에서 1월 1일에 1억이 출금됐어요. 내 이름이 걸려서. 그리고 B 통장에서는 1월 1일에 1억이 입금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A 통장을 입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내용을 알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통장 간 이체라는 거래처를 설정하고 보통 예금으로 보내게 되면,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했을 때 A 통장에서 1억이 출금돼서 잔액이 맞춰져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출금된 내용이 그 보통예금 다른 통장 간 이체라는 거래처가 걸린 보통예금 계정 거래처로 해서 1억이 다시 들어가 있겠죠. 근데 B 통장을 입력할 때는 1억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1억에 대해서 입금 처리하면서 거래처를 통장 간 이체라고 걸고 출금 전표를 일반 전표로 보내게 되면 출금된 내용이 거래처 원장상에서는 B 통장에서는 출금이 되고, 다시 아까 얘기했던 그 통장 간 이체라는 거래처에서는 입금된 내용이 표기가 되겠죠. 그러면 A 통장에서 출금, B 통장에서 입금, 이게 상대적으로 거래처 원장상에 통장 간 이체라는 계정 과목이 합산돼서 보이기 때문에 잔액이 0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통장 간 이체 내용인지 아닌지 금방금방 확인하면서 처리할 수 있겠다. 물론 틀려도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거래처 원장을 확인하면서 통장 간 이체 잔액이 0이 아니다. 그 거래처의 잔액이 0이 아니다. 그러면 그 잘못된 내용들을 다른 전표로 보내서 뭐 미완료 계정 과목이라든가 이런 걸로 남겨놓으면 되니까 그렇게 처리하면 되니까, 일단 통장 간 이체는 거래처 코드를 생성해서 보통 예금으로 꼭 처리를 해라. 그러면 일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해지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처리하고, 뭐 확인 안 되는 것들은 뭐 보통예금으로도 보내고 다 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통장 간 이체나 이런 것들은 보통예금으로 보내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이 안 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자, 지금 결산 실무를 이제 많이 접해보지 않은 친구들이 하는 고민이 내가 세무대리인인데 거래처한테 모르는 걸 물어봐도 되나? 라는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회사가 어떤 거래를 했는지 사실 우리가 그걸 막 낱낱이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 회사 담당자도 3개월 전에 100만 원 출금된 내용에 대해서 이게 뭐였더라? 라고 확인해봐야 안다고 얘기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걸 다 알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들은 거래처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그 물어볼 때 우리가 방식을 좀 정해서 하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미확인이라는 거래처를 생성해서 하나의 계정 과목에 몰아두는 거예요. 어차피 그 계정 과목은 나중에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어떤 계정 과목을 쓰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하나의 계정 과목을 가지급금 등이라고 표현했는데 굳이 가지급금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예수금 계정 과목을 써요. 그래서 하나의 계정 과목에 미확인이라는 거래처를 걸어서 전부 다 모르는 내용들을 몰아놓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나중에 이제 거래처한테 요거를 밑에 보통예금 입력하고 나서 외상매출금 뭐 이런 것들 쭉 보게 될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미확인이라고 생각했던 내용들이 확인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확인이 됐으면 그때그때 고치면 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해도 잘 모르겠다, 절대 확인이 안 될 것 같다, 뭐 다른 뭐 금융거래 원장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보고 뭐 납부 내역 증명원 이런 것들을 봐도 내용을 알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은 그 하나의 계정 과목, 하나의 거래처에 잘 정리가 되어 있을 테니까 이런 내용들은 엑셀로 뽑아서 거래처에 전달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엑셀로 정리해서 이제 거래처한테 보낼 때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가지급금 1월 1일에 가지급금 1억이 차변에 기재되어 있다. 이건 입금된 거예요, 출금된 거예요? 모르는 내용을 가지급금으로 정리했다고 칩시다. 이거 입금된 거예요, 출금된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생각을 해봐. 근데 거래처한테 가지급금이라는 거래처 원장을 뽑아서 보냈는데 그게 차변에 1억 이렇게 기재가 돼 있으면 이게 입금된 거라는 거야, 출금된 거라는 거야, 뭐 이렇게 거래처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거래처 원장을 뽑았을 때 나타나는 항목들이 날짜, 금액, 차변, 대변, 그리고 잔액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텐데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그 어떤 날짜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잔액이 중요할 거예요. 어차피 잔액 다 없어지고 확인해서 없애고 잔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머지 항목들은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차변 대변으로 써 있으면 담당자가 알아듣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같이 일하는 거래처 담당자랑 이제 좀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차변 같은 경우에는 가지급금이 차변에 와 있다. 그건 출금이라는 의미. 가지급금의 상대 계정이 대변에 보통예금이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러면 그 미확인 내용에 대해서는 차변에 입금, 차변에 출금, 대변에 입금 이렇게 기재하고 잔액은 삭제하고 그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썼다는 것도 지워서 그냥 여기 대표님 이 엑셀 파일에 있는 그 확인되지 않는 거래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거래인지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엑셀을 정리해서 깔끔하게 필요한 정보만 얻을 수 있게끔 해서 보내는 게 중요하겠죠. 자, 보통예금에 대한 주의사항을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계정 과목이 외상매출금. 근데 우리 보통예금 입력하면서 외상매출금 대부분 정리가 됐을 거예요. 정리가 안 된 항목이 있다라고 하면 거래처 원장에 들어가서 뭔가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거나 마이너스가 떠있다던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를 가져야 되고, 현금도 마찬가지, 뭐 상품은 부가세 하면서 입력했을 거고 그 결산자를 입력하면서 반영이 됐을 거예요. 재고자산이 기말재고자산이 적어있죠. 상품의 기말재고자산은. 그리고 밑에 보면 영업권은 상관없고 이동부채 항목에서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미지급 비용까지 이런 것들 전부 다 확인했잖아요. 미지급 세금도 우리가 출금된 내용이랑 납부 내역 증명원을 떼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이제 통장 입력하면서 다 반영이 됐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예수금 같은 경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을 수 있는데 예수금은 이제 보통 어떤 때 쓰는 계정이죠? 우리가 어떤 작업할 때 예수금 계정을 많이 써요? 급여? 급여도 그렇죠. 대부분은 급여죠. 그래서 세무서, 구청 이런 식으로 이제 세금에 대한 거 그리고 사대보험공단들한테 이제 출금되는 금액들이 예수금에 몰려 있을 텐데 우리가 보통예금 입력할 때 아까 그 금액을 쪼개라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사대보험이 나간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보통 연금이랑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회사랑 그 근로자랑 반반씩 부담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통장 입력하는 과정에서는 나눌 필요가 없고 어차피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예수금 계정 가격을 보게 될 텐데 그때 거래처 원장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그 근로자한테 예수한 금액하고 출금된 금액하고 맞춰서 반반씩 기재하면서 반은 비용, 반은 예수금 차감 이런 식으로 기재하면서 예수금 계정을 맞추면 돼요. 그래서 보면 자산부채 항목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얘기를 했어요. 통장이 왜 결산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지 설명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우리 재무상태표를 마감하기 전에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우리 자산부채 계정은 여태까지 이제 한 20분 동안 떠든 것 같은데 그 자산부채 계정은 20분 동안 열심히 봤는데 자본 항목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작업한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3번에 있는 체크포인트 3번에 있는 재무상태표 마감 전에 확인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아까 얘기했던 현금을 포함한 가계정, 부가세 예금,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금 이런 것들은 미지급 세금 혹은 미수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상계 처리되고 남아있으면 안 되는 계정입니다. 그리고 가지급금 당연히 있으면 안 되는 계정이고 임시 계정입니다. 가수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은 사실 세법상의 의미랑 회계상 의미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마감한 결산 자료에 있어서는 가지급금, 가수금 이런 계정이 남아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를 꼭 해라 마감할 때. 그리고 뒤에 이제 합계잔액 시산표라는 걸 정리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합계잔액 시산표는 우리 그 재무제표 메뉴에 가보면 합계잔액 시산표라는 그 서식이 하나 있는데 이게 합잔에는 어떤 게 거래되냐면 차변에 어떤 계정 과목에 대해서 차변에 입력한 금액 총액, 대변에 입력한 금액 총액 이렇게 돼서 잔액이 얼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합계잔액 시산표를 정리하라는 거는 가계정을 쓴 거, 가지급금, 가수금에 대해서 합계잔액 시산표에 금액이 남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가지급금, 가수금 계정 과목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정리를 해서 0으로 만들어 놨다면 우리가 회계상에 조회하는 그 합계잔액 시산표에서는 그 계정 과목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법인 조정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그 우리가 회계상 마무리해 놓은 결산 재무제표를 한 번 다시 불러오게끔 되어 있어요. 법인 조정 메뉴에서. 근데 그 불러왔을 때 거기에 있는 합계잔액 시산표에는 가지급금 1억, 가수금 1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기중에 거래했던 내용들이 합계가 전부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뭐 현금 30억, 현금 차변에 30억, 대변에 뭐 29억 9천만 원 해서 현금 1,000만 원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무서에 들어가는 법인조정 메뉴에 들어있는 그 합계잔액 시산표가 세무서에 들어갔을 때 얘네 가지급금 가수금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 쓸데없는 오해를 만들어낼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합계잔액 시산표는 우리가 뽑아서 거래처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얘네는 가지급금 가수금 계정을 왜 이렇게 많이 썼지? 이렇게 우리는 이제 작업하는 과정에서 그냥 편하게 쓰려고 쓴 계정인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거나 그 세법상 가지급금에 대한 제재 규정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세무서한테 괜한 오해 같은 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조사 같은 거.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합계잔액 시산표를 정리하라는 거는 그 우리가 회계상 합계잔액 시산표에는 금액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금액 총액을 확인해서 기중에 거래한 총액이 차변에 30억, 대변에 30억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 차변에 가지급금 마이너스 30억, 대변에
가지고금 마이너스 30억 이렇게 마이너스 분계를 하나 넣어주면 이게 그 조정 메뉴에 뜨는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하고 가면 좀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자산부채 계정 과목 다 봤는데 자본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안 했잖아요. 자본도 재무상태표에 있는 내용이니까 당연히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자본에서 확인해야 될 게 출자 혹은 감자. 투자 받으면 우리 주식 발행하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빼먹고 가면 투자자가 얼마나 서운하겠어. 투자했는데 자기 주식도 없고 서운하잖아요. 출자, 감자, 배당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자, 감자, 배당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때 이제 한번 꼭 확인해야 되는 게 주식에 대한 이동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자본금 1억은 동일한 회사인데 이게 그 주주가 A에서 B로 바뀌었대요. 그럼 재무상태표상에 금액이 바뀌는 건 없어요. 근데 주식에 이동이 있으면 나중에 이제 법인세 할 때 배우겠지만 주식 변동 상환 명세라는 걸 제출을 해야 되고 이걸 제출을 안 하게 되면 그 변동된 금액을 제출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1% 가산세가 있어요. 그러면 출자를 1억 했는데 가산세가 100만 원이다. 근데 그게 뭐 30억이다. 그러면 가산세가 말도 안 되게 커지는 거죠. 그 작업을 한번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실수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가산세가 나오게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은 꼭 확인하고 넘어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산부터 자본까지 그 각 계정 과목별로 전부 다 확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작업 효율 때문에 하다 말고 이제 다음 어쩔 수 없이 다음 계정 과목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재무상태표를 마감을 했다고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래처 원장을 다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거래처 원장상에 마이너스 계정 과목, 마이너스 거래처가 있는지 외상매입금에 A라는 거래처에 마이너스 3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어떤 의미예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그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거나 300만 원만큼 혹은 세금계산서 받은 것보다 돈이 더 나갔다는 의미니까 선급금으로 준 거라든가 이런 이슈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거래처 원장을 전부 다 계정 과목별로 위에서부터 아래를 찍어보면서 확인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검토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너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나서도 이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를 얘기할 건데 첫 번째가 재무 비율과 관련된 회사의 요구 사항을 꼭 파악해라. 우리가 기중에 이제 회사한테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내년에 우리 결산하면서 저희가 올해 이제 결산하는 시점은 이제 1월, 2월, 1월 되니까 저희가 올해 그 대규모로 투자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돈이 모자라서 대출도 받을 거고요. 국고보조금도 받아서 뭐 기계장치 혹은 건물 이런 거를 취득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재무비율 이 얘기는 결국은 대출을 받거나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겠죠. 그러려면 보통 이제 대출이나 국고보조금 수령할 때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게 여기 있는 그 밑에 표에 써 있는 재무 비율이라는 항목들이에요.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2가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자, 한번 살펴보면 노란색으로 그 중요도 상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부채 비율하고 유동 비율 정도는 좀 알고 있자 이런 거거든요. 부채 비율에 대한 설명, 그리고 부채 비율이 왜 중요한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부채 비율이라는 거는 우리가 자본 항목은 자기 자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부채는 다른 말로 타인 자본이에요. 그러면 부채가 높다는 거는 결국에는 타인 자본을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고 자기 자본이 100만 원인데 부채가 1000만 원이다. 이런 자본이 100만 원인데 부채가 1000만 원이다. 이런 거는 타인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자기 자본에 비해 10배 높다. 1000%라고 표현이 되겠죠. 부채 비율이 1000%다. 라는 얘기는 타인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자기 돈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남의 돈 빌려서 운영하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자, 1억 대출을 신청할 건데 자기 자본은 100만 원인데 부채가 1억이래요. 외상매입이 1억이래요. 이러면 혹은 뭐 다른 금융기관을 차입한 금액이 1억이래요. 이러면 다른 은행
이제 대출 심사를 해주는 은행이 추가로 대출을 내주고 싶을까? 나 말고도 이미 대출을 많이 해줬는데 내가 돈 빌려주면 다른 애들 거 갚고 내 거 안 갚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높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채 비율을 줄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체크해야겠다. 라는 건데, 자, 우리 회사의 영업이 잘 이루어지게 하려면 이제 부채 비율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좀 마술 같은 일을 한번 해봅시다. 아까 자기 자본이 100만 원, 자본금 100만 원에 부채가 1000만 원인 회사를 예로 들어봅시다. 이런 경우에 그 부채 1000만 원이 어디서 이제 물건을 매입하거나 이런 부채가 아니고 가수금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에 가수금이 1000만 원이면 아까 자기 자본이 100만 원이면 부채 비율이 1000%고 돈 빌려주기 쉬울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번 조금만 건드려 봅시다. 그 가수금은 대표이사,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내가 어디다 이제 나중에 회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 돈을 이미 회사를 위해서 다 썼어요. 그리고 나중에 회수할 의지도 없어. 그러면 사실 자본이랑 성격이 되게 유사해져요. 근데 나중에 이 부채를 가지고 가수금을 가지고 출자 전환이라는 걸 통해서 자본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가수금 1000만 원 중에서 900만 원을 그럼 출자 전환해서 자본금으로 바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부채가 100만 원이 나왔고요. 자본이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부채 비율이 10%, 1000%가 10%로 바뀌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만약에 회사의 영업 상황에 좀 지대하게 영향을 미칠 만하다라고 생각되면 이제 부채 비율을 이런 식으로 줄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유동 비율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봅시다. 유동 비율이라는 거는 이 회사가 얼마나 지급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비율이에요. 그 유동 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냐면 아까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자산 부채가 이제 나열되어 있었던 걸 봤죠. 거기서 제일 먼저 위에 왔던 게 유동자산들. 유동자산이라는 거는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현금화가 쉬운 자산들, 보통 예금, 현금, 재고자산, 금방 팔아서 이제 현금으로 바뀔 것들,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비유동자산, 부동산, 주식, 비상장 주식 이런 것들 파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제 현금화하기에 좀 오래 걸리는 것들을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유동부채, 빨리 현금으로 갚아야 될 부채, 비유동부채, 좀 늦게 갚아도 되는 부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근데 유동 비율을 측정할 때는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눠서 유동 비율을 측정하는데 유동 비율은 높을수록 좋을까 낮을수록 좋을까? 높을수록 회사가 지급 능력을 많이 갖추고 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출 심사나 이런 거 할 때도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겠죠.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유동부채가 100만 원이 있는 회사, 그리고 보통 예금이 1000만 원이 있는 회사, 이런 회사한테 900만 원을 빌려줄까 말까를 고민할 때 내가 900만 원을 빌려줬을 경우에 이 회사의 유동비율이 지금 1000%가 나오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 유동비율이 높다는 의미는 내가 금방 상환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보통 예금으로 1000만 원을 들고 있잖아. 근데 반대로 비상장 주식으로 1000만 원을 들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유동 비율은 없어요. 제로예요. 그렇잖아요. 비유동자산밖에 없으니까. 유동부채 나누기 유동자산인데. 그럼 비유동자산은 현금화하기가 힘들 거고, 비상장 주식은 현금화하기가 힘들 거고, 그러면 내가 900만 원을 이 회사한테 빌려주고 싶을까요? 900만 원 빌려주고 나면 갚을게. 언제 갚을 건데? 이거 비상장 주식 팔리면. 근데 아무도 안 사가요. 비상장 주식. 누가 사가겠어요? 그러면 결국 이 회사는 유동 비율이 낮은 회사한테는 돈을 빌려주고 싶지 않다는 의미랑 같은 의미예요. 자, 그럼 여기서도 좀 마술 같은 일을 한번 해봅시다. 그 아까 100만 원 우리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눠서 유동비율을 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유동부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면 유동비율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회사의 12월 31일에 이제 우리가 차입금 내용을 조회를 했는데
보통 이제 차입금 우리가 정보 처리할 때 단기 차입금으로 무의식 중에 되게 많이 써요. 그냥 별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입금이 상환 기간이 앞으로 3년이 더 남았대. 3년 뒤에 대출 연장을 하거나 해야 돼. 그러면 사실 이거는 단기 차입금이 아니라 금방 갚아야 될 게 아니라 장기 차입금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동부채가 아니라 비유동부채로 분류가 될 거고 우리가 단기 차입금에 기재된 항목을 장기 차입금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이 회사는 유동 비율이 굉장히 높은 회사가 될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돈을 빌려주고 말고 뭐 신용평가 뭐 이런 것들을 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보니까 부채 비율하고 유동 비율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고 좀 신경을 써보자.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나서 이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재무제표 작성하고 나서 검토해야 될 사항의 두 번째, 재무제표의 계정 분류 적정성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 비슷한 얘기가 계속 있었죠. 근데 그때는 계정 과목 내부에서 이제 우리가 제대로 전표 처리를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봤다면 여기서 이제 작성이 마무리되고 나서 봐야 될 항목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회사가 과거하고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런 재무제표의 내용들은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써있는 게 회사가 이전과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재무제표도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여기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은 이렇다. 이런 걸 참고할 수 있을 거고.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100만 원짜리 물건을 200만 원에 파는 회사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우리가 제품이라고 가정을 해서 100만 원의 원재료를 매입하고 가공하는데 5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럼 이 회사의 원가 비율은 75%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까 최초의 손익계산서 작성할 때 직원 급여나 이런 것들을 총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로 몰아서 작성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거를 그래서 여기 와서 그게 만약에 직원 급여가 판매 관리비에 들어가 있다면 그 공장에서 생산직을 담당하는 직원 급여가 거기 들어가 있다면 이때 와가지고 다시 그 공장에서 일하는 정진우라는 직원의 급여가 50만 원, 그래서 50만 원을 원가에 반영을 해주고 나서 그 원가 명세서를 다시 작성하고 원가에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게 되면 원가가 75%로 기재가 될 텐데 그런 작업을 안 하면 작년에는 원가가 75%였는데 올해는 50%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한 상황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해라.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작년에는 직원들 급여가 1억이었다고 쳐봅시다. 근데 올해도 동일하게 1억이고 구성원의 변동도 없어요. 똑같이 1억인데 작년에는 복리후생비가 1,000만 원이 나왔어요. 보통 이제 일반적인 회사들이 복리후생비를 쓰는 게 우리 4대 보험의 건강보험료를 복리후생비로 쓰잖아요. 계정 과목을. 그걸 포함해서 이제 대략 10%에서 15% 정도가 나오면 이 정도 복리 좀 적정하게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그거보다 많이 쓰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작년에는 1억 대비 이제 10%가 복리후생비였는데 올해는 1억 대비 5천만 원이 복리후생비로 기재가 되어 있네요. 그럼 당연히 확인해봐야 되겠죠. 그 손익계산서 확인하면서 복리후생비가 맞는지 확인했었는데 그때는 잘 모르고 있다가 비율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 급여를 1억 쓰면서 복리후생비로 5천만 원 쓰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 회사는 힘들어요. 50%씩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계정 과목에 다시 들어가서 큰 금액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그게 밥 먹은 내용들 중에 금액이 큰 거나 이런 것들이 회식을 그렇게 밥 먹듯이 한 게 아니라면 적대비일 가능성도 있고 그런 식으로 판단해서 복리후생비의 비율이 적정한 진짜로 5천만 원 썼을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급여가 늘어나면 4대 보험도 증가될 텐데 그 4대 보험이 오히려 줄었다 작년보다 그럼 좀 이상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아까는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면서 계정 분류가 적정한지 확인했던 거는 개별 계정 과목에 대한 내용이라면 여기서 확인하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은 회사가 그 전에 하던 일을 동일하게 하고 있고 하다 보면 유사한 형태의 재무제표가 나오는 게 맞을 테니까 혹시 크게 이상이 있는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했었죠. 원가로 반영해야 될 항목과 판매관리비로 반영해야 될 항목 부분. 직원급여가 판매관리비로 들어가 있는데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이면 이때 원가로 반영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설명했었거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세 번째 그 외부 감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라. 외부 감사라는 거는 여기 있는 분들이 외관 대상 회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 자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를 많이 받거나 하면 그 꼭 외부 감사 기준이 아니어도 임의 감사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감사를 받게 되면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는 회계 처리가 잘못된 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뒤에서도 이제 설명을 할 건데 보통은 세법 기준에 맞게끔 그냥 회계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 기업 회계 기준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게 별다른 이슈가 안 생기기 때문에 세금 기준에 맞춰서 처리를 하자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외부 감사라는 거, 그러니까 감사를 받게 되면 우리가 세법 기준에 맞게 처리한 내용들은 그 감사하시는 회계사님들이 보기에는 야, 이거는 너무 잘못된 재무제표인 거예요. 그러면 감사 보고서에 뭐라고 쓰냐면 이 감사라는 거는 회계 기준에 맞게끔 회계 처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한 건데 감사 보고서에 이 재무제표는 회계 기준에 맞게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거절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요. 그럼 의견 거절이 나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회사가 영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겨요. 누군가가 재무제표를 봤는데 이게 회계 기준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한 거죠.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외부 감사에 해당되면 이제 회계 기준에 맞게끔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올해 외부 감사 기준에 해당되면 올해부터가 아니라 그 감사 기준을 넘기면 그 다음 연도부터 21년도 결산을 할 때 외부 감사 기준에 해당되면 22년도에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외부 감사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꼭 확인해라 라는 건데 이게 외부 감사는 기준이 따로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 기준이 바뀌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근데 보통은 지금 현재 요건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 이상이다. 무조건 외부 감사를 받아라 이런 건데 이거 해당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밑에 있는 추가 요건이 자산이나 매출액이 500억이 넘지 않더라도 자산이 120억 이상이거나 자산 70억, 부채 70억이 넘거나 공원 수가 300명 이상이거나 이러면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 기준에 해당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 밑에 추가로 써 있는 게 이제 밑에 써 있는 요건들 중에 3개 이상을 충족하면 이제 외부 감사를 빼준다는 얘기인데 그 감사에 관한 내용들은 이제 실제로 그 기준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실제로 결산하는 시점에 회계사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어쨌든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이게 작년에는 결산 관련된 얘기할 때 좀 얘기를 안 하고 안 했던 내용들인데 올해 새로 추가해서 이제 넣었고 우리가 여태까지 한 1시간 정도를 설명을 했는데 1시간 동안 설명한 내용의 주된 내용들은 뭐냐면 결산을 잘 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결산을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설명을 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실무에서 법인세 신고할 때만 결산 요청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우리가 기준에 받는 가결산 요청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어쨌든 결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모든 걸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하면 뭐 중간연합을 한번 예로 들어서 설명합시다. 좀 이따 얘기하긴 할 건데 8월 달에 보통 12월 말 법인은 6월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결산한 다음에 뭐 중간연합을 해야 되면 단기 결산 기준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단기 결산을 그때 전부 다 해야 된다. 8월 달에. 그러면 우리 그 세무대리인들은 이제 다른 업무는 손도 못 대고 그것만 하고 있어야 되고 법인세가 2번 있는 느낌인 거죠. 근데 그러면 그건 되게 비효율적인 결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결산하는 게 아니라 가결산 같이 기준의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좀 목적에 적합하게 결산을 하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효율성을 높여서 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인데 자, 목적에 적합한 결산이라는 게 그럼 뭔지 한번 해봅시다. 일단 우리는 회계 처리를 그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이유가 누군가한테 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잖아요. 누군가가 우리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보고 좀 의견을 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이런 게 목적일 텐데 그러면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자료를 보는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우리의 거래처는 어떤 걸 원하는가, 그리고 우리한테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앞에 써있는 그 PPT 내용을 보면 자료를 보는 사람이 원하는 정보가 충실하게 표현되어 있고, 우리 거래처가 원하는 목적을 불편함 없이 달성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작업하는 우리가 결산 작업을 빠르게 마감할 수 있다면 이 재무제표는 완벽하지 않더라도 목적에 적합하게 작성된 재무제표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 각 상황들을 한번 두고 설명을 해볼게요. 대부분은 우리가 가결산을 하게 되는 사유가 있고 4가지 케이스 정도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위에서부터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자, 맨 앞에 써있는 것들이 상황인데, 우리 중간 회납할 때는 우리가 법인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2가지가 있죠. 단기의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단기 결산을 해서 신고를 하거나 작년에 반을 내거나 이렇게 선택해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 자료를 요청하는 사람이 누구냐? 세무서죠. 그럼 세무서가 자료를 요청하는 목적이 뭐예요? 단기 실적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게끔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보통 거래처는 어떻게 요구를 하냐면 우리가 적당히 세금을 낼 수 있게끔 해주세요라고 하겠죠. 많이도 말고 적게도 말고 적당히, 혹은 적게 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세금을 적절하게 내야 되는 것도 맞고 거래처의 요구에도 부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효율성을 이런 계산 작업에서 도모를 하려면 옆에 가장 마지막에 써있는 고려사항들만 고려해서 처리를 하면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손익결산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단기 보통 우리가 이제 중간에 합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들은 납세자한테 어떤 게 유리하냐를 기준으로 이제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전기 결산 기준이 전기에 반을 내는 게 유리한가, 반기에 결산해서 내는 게 유리한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때 꼭 결산을 재무상태표까지 완벽하게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손익결산만 먼저 해서 작년 기준으로는 500만 원을 납부하셔야 되는데 올해 반기 기준으로는 100만 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선택해서 해드릴까요? 그래서 예상세액을 안내하고 거래처가 원하는 방식을 확인해서 그거에 맞게끔 이제 안내를 하고 신고를 하면 되겠다. 그러면 완벽하게 할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손익결산을 위주로 하고 재무상태표 내용을 기재할 때는 그냥 보통예금 잔액만 확인해가지고 하나의 점표로 반영하는 형태, 그리고 마이너스 계정만 뜨지 않는 형태,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반면에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던 두 번째 있는 회계감사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처리하는 게 중요해요. 보통 우리가 장부를 작성할 때는 이제 세법 기준으로 한다고 얘기했는데 회계 기준하고 다른 경우가 종종 있다 보니까 세금 납부라는 목적 하에서는 우리가 쓴 게 적합할 수 있어요. 근데 회계 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회계 감사인이 보기에는 엄청나게 잘못된 재무제표여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세무대리인 바꾸세요. 위에서 너무 잘 못합니다. 뭐 이런 되게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잘못한 것도 맞고 회계 기준에 맞게 처리를 안 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세무상하고 이제 회계상 차이가 나는 항목들이 그 고려사항에 써 있는 한 4가지 정도인데, 감가상각비라는 건 우리가 이제 결손 나는 걸 줄이기 위해서 감가상각비를 안 넣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회계 기준상에서는 회사가 갖추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정액법이든 정률법이든 그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게끔 되어 있고, 무형자산도 마찬가지고요. 대손충당금이나 퇴직급여 충당금 같은 거는 회사가 임의로 설정하는 개정 과목이기 때문에 보통은 세법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장부상 비용으로 반영했다 그러면 우리가 세금 신고할 때는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주에 있는 법인세 시간에 아마 이준환 세무사가 설명할 것 같은데, 세법에서 신고할 때는 송금불산입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비용을 제거하는 작업을 한 번 더 해요. 근데 이런 걸 하기 싫으니까 굳이 회계 기준에 맞추지 않아도 되면 우리는 세법상으로 그냥 안 잡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회계감사를 받을 때는 이런 것들이 꼭 반영이 돼 있어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비용자산 분류 적정성이라는 거는 대표적인 게 우리 노트북을 한 대 샀다고 생각을 합시다. 근데 세법에 뭐라고 써 있냐면
감가상각 자산은 자산으로 잡아서 상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노트북, 뭐 전화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회사가 원하면 자산으로 안 잡고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해줄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에 해당해서 우리가 세금을 줄이고 싶어서 적절하게 비용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회계감사 하시는 분이 볼 때는 야 이건 자산 잡아야지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감사 기준에 맞게끔 혹시 자산 잡아야 될 항목들을 비용 처리한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라 라는 얘기고, 우리 가지급금이 회계상 의미하고 세법상 의미하고 아까 다르다고 얘기했었는데 유사하지만 달라요. 보통 가지급금은 여기서는 이제 회계감사할 때는 대여금이라고 표현합시다. 대표이사가 대여금을 회사한테 돈을 빌려왔다. 그런 걸 대여금으로 처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는 세법상 그 제재 규정에 되게 민감하다 보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증빙이 없다. 그러면 가지급금이야. 이렇게 쓰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 증빙이 없더라도 지출된 비용인 걸 입증만 할 수 있으면 그건 비용 항목이에요. 회계상은 그러면 뭐가 맞겠어요? 당연히 비용인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런 항목이 있다라고 하면 진짜 가지급금, 그러니까 대여금에 해당되는지 혹은 증빙이 없어서 우리가 대여금으로 대표이사 대여금으로 표기해 놓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여기 있는 고려사항은 대표적인 것들만 나가는 거고,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전부 다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클릭 한 번만. 중간에 할 때 얘기 안 했는데 손익계산 중심으로 업무 처리를 빨리 해라.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기본적인 업무 처리를 하고 나서 팀장하고 부팀장한테 도움을 좀 얻으면 회계 검사할 때 이제 좀 빨리 처리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밑에 있는 이제 투자 실적 보고나 금융기관 자료 제출하는 경우가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가결산 요청을 받는 경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투자 실적 보고부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투자자는 자기가 투자한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당연히 궁금할 거예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투자자가 투자한 내용이 작성되는 자본 항목은 당연히 잘 기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거 외에도 이제 거래처에서는 요구하는 사안들이 있어요. 우리 회사가 투자자한테 잘 보일 수 있도록 이익을 높여달라, 혹은 손실을 줄여달라,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겠죠. 혹은 아까 얘기했던 재무 비율들을 좋게 보이게끔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투자자가 신경 쓰는 항목 그리고 거래처가 원하는 내용들을 빠르게 달성할 수 있으면 목적 적합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럴 때는 거래처가 투자자한테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줘야 우리가 일이 끊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래처의 관심사, 그리고 거래처가 원하는 말을 최대한 수용해서 말도 안 되는 회계 처리가 아니라면 반영해서 해주면 되는데, 투자자가 관심 있는 게 손익이랑 자본 항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손익 결산 제대로 하고 자본 항목 제대로 기재하고, 그러면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그 잔액만 확인해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투자자가 그걸 하나하나 열어보는 경우는 아니니까, 혹시 물론 거래처 원장에서 보통 예금에 잔액 있는 거 어느 통장에 얼마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런 거는 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뭐 외상 매출금이 얼마 있는데 이게 어느 거래처한테 얼마 있는 건가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지만,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그 유선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투자자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원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실적 보고 용도 그냥 매번 올려야 되는 재무제표다 라고 하면 조금 심플하게 빨리 해도 되겠는지 의사를 물어보고 처리해도 되겠다. 그러면 시간이 좀 덜 걸리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기관에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보통 이런데 자료 제출하는 이유는 신규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연장하거나 카드 한도를 늘리거나 이런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제출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내가 대출이 필요한데 대출을 못 받으면 당장 자금 회전이 안 돼가지고 회사가 망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영업에 되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에요. 대출 연장이 안 돼. 돈 갚으래. 그러면 당장 회사 직원들 급여를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건 문제가 되겠죠. 영업에 되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니까, 이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에 관심이 있냐면 내가 회사한테 돈을 빌려준 걸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겠죠. 이게 최대 관심사일 거예요. 그러면 근데 금융기관은 이제 회사의 모든 재무제표 내용을 막 확인하고 그런 여유도 없을 뿐더러 그 회사에 대한 정보가 우리만큼 많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재무제표로 확인하고 싶을 뿐이지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너무 말도 안 되는 회계 처리가 아니라면 좀 합리적으로 좀 거래처한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서 해줄 수 있겠다. 예를 들어봅시다. 이걸 뭐 이상하게 처리하라는 게 아니라는 게 금융기관 입장에서 좀 일반적으로 회사 신용도를 판단할 때 유동비율, 부채비율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익이 얼마나 나는지 이런 거 볼 거고,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돈 빌린 게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돈을 달라고 했을 때 금방 줄 수 있는지, 아까 유동비율하고 관련된 내용들 뭐 이런 걸 보고 싶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회사한테 우리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잘 융통할 수 있게 이익을 최대한 늘려주고 부채 비율을 줄여주고 유동 비율을 늘려주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국고보조금을 보통 어떤 식으로 관리하냐면 누락을 막기 위해서 영업의 수익으로 관리를 해요. 통장 입력하면서 영업의 수익으로 관리하는데, 이게 회계 규정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만약에 특정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받은 보조금이라고 한다면 비용하고 상계가, 근데 비용은 보통 대부분 어디 들어가 있냐면 판매 관리비에 들어가 있고, 다시 얘기하면 국고보조금은 영업의 수익으로 적혀 있겠죠. 그러면 이 회사 재무제표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영업에서는 손실이 나는데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그런 구조가 생겨요. 그러면 은행에서 보기에 어때요? 이거 볼 때, 야, 얘네는 영업하는데 돈 하나도 못 벌면서 보조금만 받아갖고 간간히 운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국고보조금을 판매 관리비에 있는 비용하고 상계를 하게 되면 판매 관리비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영업에서 이익이 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업이익이 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겠다. 또 한 번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가결산 요청을 6월달에 받았는데, 이때 선수금으로 받은 매출 1억이 있대요. 이제 이게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는 시점은 7월인데 돈을 먼저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처리할 때는 결산이니까 선수금으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이거 어차피 7월달에 매출이 일어날 거예요. 매출로 바뀔 거예요. 선수금으로 잡는 게 맞을까, 매출로 잡는 게 유리할까? 지금 한 달만 땡겨서 매출로 잡아주면 회사의 영업이익 규모가 훨씬 커지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아까는 뭐 이제 부채 항목을 자본 항목으로 바꾸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하긴 했었는데, 그런 거 말고 외상매입금이랑 가지급금도 있고 외상매입금도 있어요. 그럼 가지급금을 대여금이라고 표현합시다. 대여금을 은행한테 보여주면 돈 빌려가지고 돈을 빌려줬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여금을 없애면서 외상매입금은 같이 없애요. 그러면 부채 비율은 줄어들고 대여금은 없어지는 효과가 있겠죠. 이걸 항상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런 게 회사에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이 서면 이건 크게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은 아니라고 봐도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가 자금을 융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어쨌든 중요한 건 금융기관 심사를 통과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이게 회계 처리가 모든 게 완벽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저라면 이제 업무 처리를 빠르게 하려고 예금 잔액 같은 거는 그냥 대충 맞추고 중요한 항목들에 집중해서 이제 결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거예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도론이라고 표현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합시다.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요청하는 사람이 원하는 정보를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충실하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거래처가 원하는 바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도론에 쓰여있는 내용을 정리하자면, 요청하는 사람이 원하는 정보를 충실하게 표현하고 있고, 이 거래처가 원하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으면서 우리가 시간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으면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는 결산 업무를, 가계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목적 적합하게 수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결산 요청 받으면 너무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한지 판단해서 의도를 있게 처리하는 걸 배우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넘겨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결산 원칙하고 이제 체크리스트 얘기를 할 건데, 체크리스트는 나왔나요? 다 뽑아보신 거 네. 그거는 실제로 우리가 업무 처리할 때 이런 것들을 누락하지 말라고 조금 더 상세하게 적어놓은 내용이니까 결산 작업을 이제 완벽하게 수행해야 될 때 참고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결산할 때 여태까지 설명했던 내용들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 원칙으로 삼을 만한 것들을 위주로 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가 우리 작업 순서를 꼭 지키자고 얘기했어요. 그 장부를 마감하는 순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각 서식의 내용을 작업할 때 그리고 확인할 때 이럴 때 위에서 아래로 꼭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순서를 좀 지켜서 하자. 그리고 한 번 더 그렇고 만약에 우리가 그 중간에 확인 안 되는 내용이 있거나 고쳐야 될 게 있어서 서식을 건너뛰거나 차례를 건너뛰는 일이 있다면 좀 메모를 해놔야 나중에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음 개정 과목 숫자를 줄여서 하자. 개정 과목이 많을수록 업무 처리 난이도가 높아진다. 그리고 재무제표가 더럽게 보일 거다. 그래서 손익 계정이든 자산 계정이든 부채 계정이든 마찬가지로 나눠서 써야 결산을 잘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중요성에 따라서 개정 과목 분류를 아까 설명했다시피 최소화는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항목은 나눠서 해라. 예외적으로. 다음 기중에 전표를 입력할 때는 상대 계정은 자산 부채만 쓰자. 보통 예금 쓰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없죠. 그래서 이거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가 기중에 부가세 할 때는 외상매입금은 세금계산서 관련된 것들 전부 다 몰아서 넣고 카드는 전부 미지급금, 그래서 인건비 관련된 거는 미지급 비용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하고 쓴다고 했잖아요. 기준이 꼭 동일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항상 자기 마음속으로 기준을 가지고 쓰자. 그리고 예금이 아니라 나머지 자산, 채권, 채무 계정을 써야 합니다. 오늘 참고할 만한 건 없고, 다음 통장을 입력할 때 수익 비용 계정을 쓰지 마라. 근데 통장에서 수익 비용 전표를 쓰는 순간 우리가 앞에 서식을 돌아가고 다시 확인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고 보이기 때문에 최대한 쓰지 말자. 다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예외적인 항목들, 부가세 원천세랑 상관없이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 비용 계정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쓰고 나서는 손익계산 내용이 바뀌면 다시 한번 마감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확인 사항은 하나의 계정 과목에 정리하고 거래처 담당자한테 한 번에 물어보자. 이게 작업 효율을 굉장히 높여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거래처의 담당자 혹은 대표님한테 굉장히 좀 배려를 많이 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 그래서 돈 주고 맡기는데 뭐 내용은 알아볼 수도 없게 처리하고 하나도 모르는 거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를 신뢰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런 거 할 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자료 달라고 한 것 중에 누락된 내용이 있다면 커뮤니케이션 작업 자체가 결산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다 보니까 이럴 때 한 번에 요청하면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료 요청 같이 이런 것들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효율성이 2배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래서 결산 5가지 원칙하고 제가 나눠드린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결산을 잘 수행한다면 여러분도 결산 마스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다음으로 Q&A를 받을 건데 그 전에 이제 하나만 얘기하고 이거 말고 엑셀을 하나만 없이 얘기합시다. 엑셀 파일 하나 나눠준 게 있을 텐데 동아 B&H라는 회사 엑셀 2019년도 결산 확인 사항이라고 적혀있는 엑셀 파일이 있을 거예요. 지금 파일을 가지고 있진 않고 보내준 자료 있긴 할 텐데 거기 그 내용이 뭐냐면 재무상태표 내용을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내가 그때그때 체크하지 못한 항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체크가 끝나서 더 이상 건드릴 필요가 없으면 까만색으로 칠해놓고 추가로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옆에다 적어놨다가 나중에 이제 자료 요청이나 미확인 사항들 확인할 때 담당자 혹은 대표님한테 여쭤보려고 기입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들 인건비 관련된 내용을 집계해서 그 내용을 이게 맞는지 확인한 내용도 들어있을 거예요. 모든 거래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하라는 내용은 아니고 작은 거래처는 그런 걸 안 해도 되는데 거래 내용이 많고 큰 거래처일수록 그런 거에 좀 신경을 써서 해야 이제 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체크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좀 혹시 내가 상대적인 거잖아요. 크고 작고는. 그래서 내가 뭔가 결산 작업이 잘 수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계정 과목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게 맞는지 판단하는 작업들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가다 보면 어느샌가 그래도 괜찮은 재무제표가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 백데이터를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본 걸 또 물어보지 않으려면 그 올해 확인한 내용들은 내년에 참고해서 쓸 수도 있고 하니까 좀 이런 연습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서 잠깐 얘기 안 하고 넘어온 건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뭔가 일이 생겼을 때 동시에 일이 여러 가지 생겼을 때 예를 들면 내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밥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초인종이 눌리면서 택배 아저씨가 택배 왔습니다. 그래. 근데 옆에서 강아지가 없는 거죠. 이 네 가지 일이 동시에 생겼을 때 우리 유정이 같은 경우에는 뭐 처리할 것 같아요? 택배부터 그다음 강아지가 실을 어디다 했어요? 바닥에다 택배를 엄마가 택배를 받고 게임을 끄고 네. 강아지 실을 처리하고 엄마한테 준 거. 그래서 밥을 먹고 다시 게임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자, 보셨죠? 이게 뭘 봐야 되냐면 그 일상생활에서 뭔가 일이 여러 가지가 동시에 생기면 우리가 그 마음속에 처리하는 기준이 하나씩 있어요. 뭐부터 해야겠다. 근데 우리가 정작 이 회사 일을 할 때는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해준 순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지켜라는 건 아니지만 뭐가 됐든 간에 본인 마음속에 기준이나 순서를 두고 뭔가를 일을 처리를 해야 이제 일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결산 업무를 잘 수행했으면 좋겠다. 고생하셨습니다.